이 보물들은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었다. 네덜란드 왕실의 전설적인 아쿠아마린 파르위르, 쪽빛 바다를 담은 듯 눈부신 보석들. 수십 년에 걸쳐 율리아나 여왕이 직접 수집했던 이 보석들은 그녀가 서거한 후 단 한 가지 끔찍한 운명에 처할 뻔했다. 바로 조각조각 뿔뿔이 흩어져 팔려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만약 이 컬렉션에서 가장 애틋하고 사적인 보석들이 유럽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 스캔들 중 하나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로부터 온 선물이었다면요? 사랑하는 남편이 선물한 이 브로치는 어떤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그 남편은 훗날 뇌물수수와 국가이익 배신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왕실은 어떻게 자신들의 법과 탐욕스러운 상속인들로부터 이 귀한 보석들을 구해낼 기상천외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기발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스템 자체를 속여 넘겼을까요? 오늘 저희는 아쿠아마린의 찬란함 뒤에 감춰진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캔들과 비밀, 그리고 기발한 구출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시간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은 여전히 광란의 20년대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재즈와 단발머리, 그리고 과거의 유려한 곡선을 벗어던지고 명료함과 속도감, 아방가르드한 화려함을 추구했던 아르데코 스타일의 대담한 기하학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이것은 극명한 대비의 시대였습니다. 구시대의 왕조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주얼리 예술에서는 벨 에포크 시대의 화려한 화환 장식 대신 엄격하고 거의 건축적인 형태와 플래티넘의 차가운 광택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죠. 바로 이 전환기에 네덜란드의 어린 율리아나 공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이 되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가 공식 행사에 점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그 지위에 걸맞은 장신구를 갖추어야 할 나이였죠. 그녀의 부모이자 당시 통치 중인 빌헬미나 여왕과 핸드릭 왕자는 딸에게 특별한 것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갖추면서도 젊음의 신선함을 잃지 않는 보석이었죠. 작업을 맡을 보석 세공사로 선택된 것은 유행을 따르는 파리의 주얼러들이 아닌 왕국의 최고 장인들, 바로 네덜란드 주얼리 하우스 캠펜, 베히어 앤 보스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자부심과 자국 장인들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원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장인들은 섬세하고 복잡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린 공주를 제국의 과거라는 무게로 짓누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녀의 젊음을 부각시키고 최신 유행에 부합하는 티아라를 제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상은 단순함 속에 천재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전통적인 루비나 에메랄드 대신 새벽 하늘과 바닷물 색깔을 닮은 아쿠아마린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순수함과 평온함, 그리고 명료함의 상징이었죠. 바다로부터 국토를 개척해온 나라에게 이 선택은 숨겨진 상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장인들은 이 시원한 신선함을 당시 가장 유행하던 아르데코 스타일의 틀 안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미래 컬렉션의 초석이 될 티아라의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선언이었죠. 네덜란드 왕실이 미래를 내다보고 우아함과 현대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뿌리와 장인들에게 충실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오란예나사오 왕실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역사는 접어두고 주얼러의 시선으로 이 보물들을 들여다봅시다. 그 중심에는 단연 캠펜, 베히어 앤 보스의 티아라가 있습니다. 기능과 형태가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는 아르데코 스타일의 전형입니다. 차갑고 거의 수술 도구처럼 정밀해 보이는 플래티넘 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구조를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이 틀 위에는 마치 귀한 모자이크처럼 엄격한 사각 커팅의 다이아몬드와 아쿠아마린이 촘촘히 박혀 있어 리듬감 있는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불필요한 곡선이나 꽃무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정교하게 계산된 선들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적인 기반 위로 7개의 물방울 모양 아쿠아마린 브리올레트가 솟아 있었습니다. 브리올레트는 매우 독특하고 정교한 커팅 방식으로 돌의 모든 면이 수많은 삼각형 면으로 덮여 있고 평평한 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보석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매달려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죠. 율리아나 티아라에 달린 7개의 아쿠아마린 물방울은 마치 바닷물이 얼어붙은 듯한 7개의 물방울 같았습니다. 고개를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이들은 흔들리며 반짝여 차가운 푸른 빛을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를 합한 전체 무게는 상당했지만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엄과 섬세함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티아라에 걸맞은 짝이 나타났으니 바로 엠마 할머니 여왕의 선물인 목걸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미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걸이였는데 6개의 완벽하게 색이 어울리는 사각 아쿠아마린과 1개의 중앙에 놓인 약간 더 큰 직사각형 아쿠아마린이 마치 얼음 궁전의 창문처럼 얇은 플래티넘 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요소들은 단 하나의 실이 아닌 3개의 가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어 보석의 웅장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에도 엔지니어링의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 바로 우아한 팔찌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현명하고 실용적인 시대 정신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치였습니다. 이러한 변형 능력은 이 컬렉션의 많은 주얼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아르음가르트 공주가 선물한 브리올레트 펜던트 귀걸이 한 쌍도 상단 부분과 물방울 펜던트를 따로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컬렉션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선물들로 풍성해졌습니다. 율리아나의 남편 베른하르트 왕자는 그녀에게 큰 배 모양의 아쿠아마린 펜던트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긴 금 사슬에 걸어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연출하거나 사슬에서 분리하여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달아 공식 행사에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쿠션 커팅의 큰 아쿠아마린을 중심으로 하여 같은 색조의 작은 보석들이 마치 여왕을 둘러싼 시녀들처럼 배치된 브로치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주얼리는 그 자체로 걸작이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인들이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기에 선물했지만 이들은 공통된 언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플래티넘의 차가운 광택, 브라질산 아쿠아마린의 얼음 같은 순수함, 그리고 아르데코 시대가 낳은 엄격한 우아함이 그것이죠. 모두의 눈앞에서 우연히 탄생했지만 그래서 더욱 가치 있는 파리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각 요소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말입니다. 비록 20살 생일 선물이었지만 이 티아라의 진정한 승리는 궁정의 고요함 속이 아니라 조명 아래 수많은 경탄의 시선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젊은 왕위 계승자가 새로운 지위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야 했던 첫 공식 무도회 중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엄격한 전통과 묵직한 역사적 보석들의 기운이 여전히 감돌던 홀에서 율리아나 공주의 등장은 우아함의 폭탄을 터뜨리는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왕족에게 익숙한 가문의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장식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순수한 빛의 섬광이었습니다. 아르데코 스타일의 아쿠아마린 티아라는 그 위엄으로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가볍고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7개의 브리올레트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흔들리며 빛을 받아 그녀의 얼굴 주위로 부드럽고 거의 비현실적인 푸른 광채를 흩뿌렸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군주국들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애쓰던 시대에 이 장신구는 강력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공주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고 현대적이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티아라는 고대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세련된 취향과 새롭고 더욱 절제되며 지적인 사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드레스의 직선적인 실루엣과 대담한 짧은 헤어스타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캐럿과 역사적 가치를 묘사하는 데 익숙했던 신문 기자들은 이번에는 시적인 비유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닌 스타일에 대해 썼습니다. 티아라를 얼어붙은 바다 물방울, 빙산 조각, 북해 연안의 아침 하늘에 비유했습니다. 궁정 내의 질투 어린 속삭임은 열광적인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왕실 주얼리 패션의 새로운 전형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티아라는 단순히 값비싼 선물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율리아나 공주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 그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체에서 전설로 변모했습니다. 이 첫 공식 등장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네덜란드 군주 역사상 한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전환점이 도래했고 아쿠아마린 걸작은 불멸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이후 아쿠아마린 보석들은 다음 성대한 행사를 기다리며 금고 속에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리아나 여왕의 평생을 함께하는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오라니에나사우 가문의 무거운 역사적 왕실 보물들이 그녀의 의무였다면 이 바다 빛깔의 파리르는 그녀의 개인적인 선택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손에서 이 컬렉션은 영혼을 얻었고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컬렉션을 채운 각각의 새로운 장신구는 단순히 또 하나의 구매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개인의 역사에 새겨진 이정표였습니다. 할머니 엠마 여왕에게서 받은 목걸이는 그녀를 과거, 즉 왕조의 여대모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아르음가르트 공주에게서 받은 귀걸이와 특히 남편 베른하르트 왕자에게서 받은 브로치와 펜던트는 사랑과 가족의 행복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표였습니다. 컬렉션은 계획에 따라가 아니라 마음의 부름에 따라 성장하며 어린 공주에서 사랑받는 아내, 어머니, 그리고 통치하는 군주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의 소중한 연대기가 되었습니다. 율리아나 여왕은 이 보석들이 지닌 아름다움뿐 아니라 놀라운 실용성에도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보석의 변형 능력을 절묘하게 활용했습니다. 화려한 국빈 만찬에는 티아라,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 모든 세트를 착용하여 왕실의 위엄을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덜 격식적인 만남에서는 같은 목걸이를 손목에 찬 팔찌 형태로 연출하고 여기에 소박한 귀걸이만을 더해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녀가 어떤 상황에도 맞게 화려함을 조절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그녀의 소탈하고 현실적인 통치 스타일과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보석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마치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공식 초상화에서 여왕은 바로 이 아쿠아마린 보석을 착용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국빈 방문, 가족 행사, 그리고 전 세계로 배포될 공식 사진 등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이 보석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루비의 강렬한 화려함이나 에메랄드의 엄격한 격식과는 거리가 먼 아쿠아마린의 고요하고 맑은 색은 고요하고 현명하며 인간적인 그녀 본연의 성품을 완벽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쿠아마린 파리르는 그녀의 비공식적인 명함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신하들과 대중은 율리아나 여왕의 개인 보석을 떠올릴 때면 바로 이 얼음 같은 섬세함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이 보석들과 너무나 깊이 동화되어 그저 착용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석을 걸친 것이 아니라 보석과 함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에 걸친 통치 기간 동안 한 여인의 손에서 흩어져 있던 선물과 구매품들은 오직 그녀와만 연관되는 하나의 통일된 앙상블로 융합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황금기이자 그녀가 사랑한 아쿠아마린의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쿠아마린은 그녀 위에서 조명빛뿐 아니라 그녀 인격의 온화함까지도 고스란히 비춰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쿠아마린 파리르의 역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다른 수많은 유명 보석들처럼 핏자국이나 저주 혹은 도난의 역사가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훨씬 더 미묘하고 인간적이며 어쩌면 더 비극적입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바로 율리아나 여왕의 남편 리페 비스터펠트의 베른하르트 공입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고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삶이 화려한 뿐 아니라 수많은 스캔들로 얼룩진 매우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스러운 남편이 율리아나에게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개인적인 보석, 즉 우아한 펜던트와 화려한 브로치를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두 사람의 결합을 상징하는 공개적인 증표이자 사랑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공식 만찬에서 반짝이며 완벽한 왕실 부부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 네덜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76년 록히드 사건이라 불리는 엄청난 스캔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합 중국의 항공기 제조회사 록히드사로부터 고위 군직을 맡고 있던 베른하르트 공이 1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돈은 베른하르트 공이 네덜란드 정부의 전투기 구매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혐의는 너무나 심각하여 나라는 헌정 위기에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율리아나 여왕은 남편의 이름이 전 세계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 시절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국정부패 혐의를 받던 이가 선물한 아쿠아마린 브로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그 보석의 차가운 광채가 비웃음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의 상징이 개인적인 감정뿐 아니라 온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쓰디쓴 상기물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율리아나 여왕은 위험을 잃지 않고 그 충격을 견뎌냈으며 가족과 군주제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베른하르트 공은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사법 처리만은 피했습니다. 이것은 회고록에 기록되지 않은 침묵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실과 추측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은 여왕에게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사실, 그의 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의 병조는 아쿠아마린의 흠잡을 데 없는 푸른빛 위에 가볍지만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는 보석 자체의 그림자가 아니라 보석이 상징해야 했던 사랑과 신뢰의 역사에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세월이 흘러 율리아나 여왕의 황금기도 다른 모든 시대처럼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2년간의 통치 끝에 그녀는 장녀 베아트릭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퇴위했습니다. 왕관과 함께 율리아나는 공식적인 왕실 보물들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사랑하는 아쿠아마린 보물들은 대중 앞에 점점 덜 모습을 드러내며 전직 여왕의 사적인 삶의 황혼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 보석들은 주인과 함께 무대에서 사라졌고 길고 불안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2004년 3월 율리아나 여왕이 서거했을 때 한 시대의 막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적인 애도와 함께 보석 감정가들과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단 하나, 그러나 지극히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아쿠아마린 컬렉션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보석들은 그녀의 개인 소유였기에 4명의 딸들에게 분할되어야 할 유산의 일부가 될 터였습니다. 분할의 그림자가 이 독특한 앙상블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수집가들의 세계에서 역사적인 파리르가 해체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모두들 숨죽이며 상상했습니다. 티아라는 한 공주에게, 목걸이는 다른 공주에게, 그리고 브로치와 귀걸이는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팔려 영원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을 말입니다. 수십 년의 역사, 개인적인 추억, 독특한 스타일적 조화, 이 모든 것이 공증인의 서명 한 번으로 무자비하게 흩어지고 파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컬렉션 역사상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군주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으로, 자산으로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서적인 분위기는 사랑하는 여왕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보석 역사의 한 장 전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쿠아마린 유산의 운명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되었고 전 세계는 그 판결이 어떠할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안한 침묵이 깨졌을 때 왕실 가족의 결정은 천재적이면서도 깊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컬렉션은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박물관 전시품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귀중한 보석들은 특별히 설립된 오란예 나사우 왕실 기금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는 왕조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통치하는 군주에게 대대로 물려주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현명하고 선견지명 있는 법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2의 탄생은 법적 문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눈부신 광경이었습니다. 빛을 받으며 등장한 막시마 왕비의 머리 위에서 바로 그 아쿠아마린 티아라가 찬란하게 빛나던 순간 세계 무대로의 개선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궁정의 홀과 잡지 지면에는 집단적인 안도와 감탄의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물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율리아나 여왕에게 티아라는 전후 시대의 절제된 우아함과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요하고 인간적인 성품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고 카리스마 넘치며 표현력이 풍부한 막시마 왕비에게 이 장신구는 완전히 새롭고 대담한 색채로 빛났습니다. 아르데코 양식의 차가운 기하학적 형태는 과감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좋아하는 그녀의 취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유물이 아니라 21세기 군주제의 힘과 현대성을 선언하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액세서리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파리르의 가치는 절대적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가치는 더 이상 아쿠아마린의 캐럿, 플래티넘 또는 보석 브랜드의 이름으로만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정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는 그 끊임없는 역사, 구원된 온전함, 그리고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컬렉션을 하나로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하려는 결정은 그것을 비싼 물건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계승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신구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시간과 법적 형식, 그리고 망각의 위협 자체를 이겨낸 유산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아쿠아마린 보물들은 다시 한번 모두의 관심의 중심에 합당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율리아나 여왕의 아쿠아마린 보물들은 먼지 쌓인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한 개인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 보물들의 수호자는 독특한 법적 구조, 즉 오란예 나사우 왕실 기금입니다. 이것은 왕실 가족이 직면하는 영원한 문제, 즉 가족의 가치를 개인 재산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존하여 판매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천재적인 발명품입니다. 따라서 이 컬렉션의 현재 상태는 독특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며 심지어 왕실의 액세서리조차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막시마 여왕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기금의 이름으로 오란예 나사우 왕실 전체에 속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우리가 여왕이 이 장신구들을 착용한 모습을 볼 때 그녀는 사실상 통치하는 군주의 배우자로서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소유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관리자이며 이 보물들을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책임까지 맡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컬렉션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신구들은 절대로 경매에 나올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치가 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여러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최고 품질의 대형 브라질, 아쿠아마린과 플래티넘, 명망 있는 보석 브랜드의 장인 정신, 그리고 물론 흠잡을 데 없는 출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여왕을 위해 만들어지고 여왕이 착용했으며 이제 또 다른 여왕이 착용하는 보석입니다. 이 끊임없는 역사적 연대 하나만으로도 그 가격은 수십 배나 상승합니다. 하지만 어떤 숫자로 그 가치를 매긴다 한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재단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이 파위르를 단순한 시장의 울타리 너머로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의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수놓는 아름다운 테피스트리, 그 일부로 영원히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이제 캐럿이나 달러보다는 그 불멸의 가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부유함이 아닌 계승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롯이 그 본연의 임무는 첫 주인의 기억을 영원히 기리고 네덜란드의 미래 여왕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첫머리에 품었던 바로 그 물음으로 되돌아갈 차례입니다. 율리아나 여왕이 서거한 뒤 공기 중에 떠돌던 불안한 물음, 과연 그녀의 유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 말입니다. 마음의 부름에 따라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스레 모아진 이 앙상블이 냉혹한 경매장의 물결 속으로 흩어져 버릴 운명에 처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었죠.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와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한순간의 이익보다 더 강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망각의 그림자는 영원히 걷혔습니다. 오란예 나사우 가문의 아쿠아마린 파위르는 하나의 보석이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한 의미를 품게 되는 완벽한 본보기가 됩니다. 설령 이것이 그저 정교하게 세공된 값비싼 돌멩이들의 집합에 불과했다면 그 역사는 주인의 생명과 함께 막을 내렸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 장신구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인간 삶의 복잡한 희로애락, 그 숱한 드라마를 고스란히 품어 안았습니다. 이 보석들의 차가운 광채 속에는 한 시대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오롯이 서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옛 시절의 화려함을 대신해 나타난 아르데코의 대담하고도 현대적인 정신이 담겨 있죠. 조국이 자신의 주얼러들에게 보내는 긍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선물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다정함과 동시에 스캔들로 얼룩진 남편의 복잡한 사랑 또한 서려 있습니다. 여왕 율리아나 자신의 성품, 그녀의 절제된 위엄과 우아함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수집품 그 이상입니다. 플래티넘과 아쿠아마린으로 수놓아진 역사의 기록입니다. 공주의 성장 연대기이자 한 여왕의 통치 발자취이며 궁극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기보다 소중한 기억을 지키고자 했던 한 가족의 현명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시마 여왕의 몸에서 이 장신구들이 빛날 때마다 그것은 결코 불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네덜란드 왕실의 아쿠아마린 파위르는 우리를 이토록 사로잡는 마법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계승이라는 가치의 물리적 현신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캐럿이 아닌 수많은 세대를 통해 측정된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보석들은 위대한 주얼리 걸작들이 단순히 역사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보석들은 새로운 여왕에게서 새로운 광채를 뿜어내며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으며 그 차갑고 영원한 빛 속에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불멸의 가치가 선명히 비칩니다.